MBN 예능 프로그램의 한 방송인이 출연해서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은 이야기 하나가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적지 않은 반응을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의심을 받던 순간 그 억울함을 더 크게 폭발시키려고 내뱉은 말 하나, 바로 잡놈이랑 놀다 왔다는 말이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물건을 던지며 광분했다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남편을 더 자극하려는 의도로 던진 말이었을 텐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데까지 뻗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쾌하다는 반응이 있었고 저 말이 왜 그렇게 큰 반응을 불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진심도 아닌 말, 일종의 폭탄 선언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왜 상대를 그토록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까요? 이건 그 방송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에 서로 등을 돌리고 오래전 싸움에서 꺼낸 말 한마디를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이유, 그 안에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게 상처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뇌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뇌 안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부르는데 크기는 엄지손톱만 하지만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이 편도체의 핵심 임무는 딱 하나예요. 살아남는 것.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경보를 울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맹수한테 쫓기는 상황과 배우자에게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라는 말을 듣는 상황을 거의 똑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둘 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거든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고 공동체에서 배척되는 것, 내가 믿는 사람에게 거부당하는 것, 이런 신호는 뇌가 죽음과 맞먹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강렬한 감정 자극을 받을 때 편도체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수밀리초 먼저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뇌는 이미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그 말을 위협으로 분류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란 사람이 이걸 처음 명명했는데 편도체 납치, 영어로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불러요. 이성이 납치당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고 공격이니까 반격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태가 오면 심박수와 스트레스 반응이 한동안 높게 유지돼 싸움이 끝난 뒤에도 몸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끝난 뒤에도 우리 몸은 한참 동안 전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방에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집에 있는 화재 경보기는 너무 예민해서 달걀 한 개만 프라이팬에 구워도 경보음이 울려요. 물론 화재 경보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달걀 프라이를 할 때마다 경보음이 울리면 사람은 점점 그 소리에 지쳐갑니다. 편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매번 과활성화되면 관계 자체가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편도체는 감정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말, 그 목소리 톤, 그 표정이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특히 강렬한 감정과 함께 경험한 기억일수록 더 깊게, 더 오래 새겨집니다. 오래된 상처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불러와지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이 예전 기억에 덮여 더 크게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전 싸움에서 들은 말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그걸 살아남기 위한 정보로 저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 연구 역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게 부부 갈등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존 고트만 박사인데 그는 40년 넘게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부부를 대화하게 하고 표정과 목소리 톤, 심장 박동까지 측정하면서 어떤 커플이 결국 헤어지는지를 추적했어요. 이 연구실은 그가 붙인 별명이 있는데 사랑실험실, 러브랩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낸 건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15분 동안의 대화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6년 후 이 커플이 이혼할지 아닐지를 93.6%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건 그가 갈등을 일으키는 특정한 4가지 소통 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고트만 박사는 이 4가지를 관계의 묵시록적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4기사에서 가져온 비유예요.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담쌓기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은 불만과 다릅니다. 불만은 상황을 겨냥하지만 비난은 사람을 겨냥해요. 왜 또 늦었어는 불만이지만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사람이 왜 이래는 비난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행동 지적은 수정 가능하지만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말은 수정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게 공격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고트만 박사가 4기사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게 바로 이 경멸이에요. 비꼬기, 조롱, 눈 흘기기, 냉소적인 웃음, 이런 것들이 모두 경멸의 언어입니다. 잡놈이랑 놀다 왔다는 말이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온 건 이 말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경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심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추측조차 틀렸다는 식의 조롱이 담겨 있어요. 경멸은 상대를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인격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트만 박사의 연구에서 이 경멸은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지표였어요. 비난보다도 방어보다도 담쌓기보다도 더 치명적인 게 경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멸은 상대를 바꾸거나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짓밟는 거거든요. 여기서 관계가 회복되려면 짓밟혔다는 감각 자체를 지워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멸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경멸은 싸움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눈을 흘기는 것, 한숨을 길게 내쉬는 것, 또 그 얘기하라며 피곤한 표정을 짓는 것, 이 모든 게 경멸의 언어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걸 놀랍도록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표정과 태도로 전달되는 경멸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각인되는 경우도 많아요. 직접 욕설을 들었을 때보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때 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언어와 태도의 차이예요.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해? 당신은 어때? 처럼 상대의 말을 되받아치는 방식이에요. 방어 자체는 자연스러운 심리지만 문제는 이 방어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결국 네가 잘못한 거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더 공격적이 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학교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꺼내는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나는 일하느라 죽겠는데 왜 나한테 그 얘기야? 라고 한다면 이게 방어예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바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는 이 문제에서 책임 없다. 그러니 당신이 챙겨야 했다. 그걸 받아들이는 쪽은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방어가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꺼내지 않기 시작해요. 꺼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 쌓이는 방식이에요. 폭발로 쌓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단념하면서 쌓이는 겁니다. 그 단념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상대가 갑자기 이혼을 꺼낼 때 갑자기 왜?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했는데 다른 한쪽은 그 신호를 전혀 못 읽었던 거죠. 네 번째는 담쌓기입니다. 대화 중에 아예 반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자리는 있어도 완전히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관계는 점점 차가워져요. 고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담쌓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남성의 자율신경계가 갈등 상황에서 더 강하게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 올라가면 이성적 사고가 거의 불가능해지는데 남성은 그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건 막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담쌓기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며 더 큰 소리를 내거나 더 자극적인 말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과부하 상태인 상대방의 담은 더 높아지고 쫓아가는 쪽은 더 절박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둘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면서요. 이 네 기사는 항상 혼자 오지 않아요. 고트만 박사의 연구가 발견한 건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난이 습관이 되면 경멸이 자라납니다. 경멸이 쌓이면 방어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방어가 반복되면 한쪽이 아예 담을 쌓기 시작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고트만 박사는 이 과정을 거리와 고립의 연쇄, Distance and Isolation Cascade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한쪽은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결론 내린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혼보다 더 비극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이혼은 적어도 솔직하거든요. 그런데 이쯤에서 정말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진심도 아닌 말로 상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걸까요? 잡놈이랑 놀다 왔다는 말을 한 방송인도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억울해서 상대가 더 크게 반응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던진 말이었던 거예요. 감정이 극도로 고조됐을 때 이성보다 먼저 편도체가 작동하면서 상대에게 최대한의 충격을 주도록 설계된 말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뇌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건 지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충분히 큰 감정적 위협 앞에서는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한번 공중에 뜨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농담이었어, 진심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이미 늦어요. 편도체는 그 말을 감정 기억으로 저장했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기억이 다시 꺼내집니다. 상대의 뇌 속에 각인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은 절대 못 잊어 라고 할 때 그건 의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뇌가 그걸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친밀함의 역설이 등장해요. 오래 함께 살수록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말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평소에는 사랑의 재료가 됩니다. 상대가 힘들 때 정확한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 터진 순간에 이 지식은 무기가 됩니다. 두 사람만 아는 암호처럼 상대가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말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의 급소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찌르게 돼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처음 만난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뭐라 해도 별로 상처가 안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는 이유,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편도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연쇄 반응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고트만 박사는 각 기사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고 했어요. 비난의 해독제는
불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라고 바꾸는 거예요. 주어가 상대에서 나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뇌가 그 말을 공격이 아닌 호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경멸의 해독제는 조금 더 멀리서 봐야 해요. 지금 이 싸움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합산이 중요합니다. 고트만 박사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 비율이 최소 5대 1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비판적인 말 하나에 긍정적인 교류 5개가 있어야 균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혼으로 향하는 부부는 이 비율이 1대 1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이 잔고를 쌓아두지 않으면 하나의 싸움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어의 해독제는 어렵지만 명확해요. 상대의 말에서 단 한 가지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방어를 내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 한마디,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갈등 완화제예요. 그리고 담쌓기의 해독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시정지입니다. 쫓아가며 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를 멈추고 각자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과열된 신경계는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최소 20분 이상 자신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잠깐 멈추는 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더 잘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두 사람이 동의하면 담쌓기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론이라는 걸 다들 알아요. 막상 감정이 폭발하면 이런 걸 떠올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트만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있어요. 관계 회복의 핵심은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갈등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평균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평생 69%나 안고 간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싸운 뒤에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고트만 박사가 안정적인 관계에서 발견한 것은 갈등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갈등 뒤에 복구 시도가 있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농담을 던진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나 지금 너무 화났는데 잠깐 쉬자라고 말하는 것. 이런 신호를 상대가 받아들이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과를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하는데 관계 회복에서 사과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그 말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건 자존심과 싸워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이 단계를 절대 넘지 못해요. 누가 맞고 틀린지를 끝까지 가리려다가 결국 맞고 틀린 게 아무 의미 없는 지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남겨지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서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도 다시 돌아오는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닌 척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다고 꺼낼 수 있는 관계. 그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비난 대신 불만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멸 대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방어 대신 공감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달라요. 적어도 어떤 말이 상대의 편도체를 건드리는지, 어떤 패턴이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면 다음번 싸움 뒤에 돌아오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이 진심인 말보다 더 깊이 박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를 알아야 할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을 찾아내서 던졌다는 사실이 말 자체보다 더 크게 남아요. 편도체는 그 맥락까지 통째로 저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부부싸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건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 적도, 상처를 받은 적도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편도체 어딘가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TV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심이 아닌 말인데 오래 마음에 남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뱉고 나서 오래 후회한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